자, 이제 세 번째 발표는 우리 행복공작소죠? 네. 네, 행복공작소에서 기획하고 완성된 그 전 과정을 통해서 한번 그 스트로베일 건축이 그런 어떤 이러한 양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우리 발표자 박지영 씨한테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굉장히 익숙치 않으시대요. 익숙치 않으시니까 나오실 때 아주 큰 박수를 주시면 아마 좀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박지영 씨십니다. 저는 2009년도부터 교육 11기를 시작으로 스트로베일 하우스와 인연을 맺었는데요. 2014년도에 저희 기수 형님들하고 마음이 맞는 분들하고 나와서 스트로베일 행복공작소라는 시공팀을 만들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발표를 이렇게 좀 해보는 게 어떠냐고 옵저버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이번에 작년에 용인 사암리 주택 시공했던 것을 약간 소개해드릴까 해서 준비를 해서 나왔습니다. 우선 스트로베일 하우스 건축 진행은 건축 의뢰가 오면 건축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건축 부지로 선정된 곳을 방문하여서 건축주가 되시는 분들하고 생활 패턴 같은 것들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주거 하시는 실제 집도 찾아가서 보는 일도 하고 있었습니다. 건축 상담 시에는 많은 것들 뭐 나이나 구성원 그 다음에 원하는 평면이나 집의 규모 같은 것들을 조닝 같은 것들도 해서 직접 오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부부간이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초반에는 남자분만 오시거나 여자 건축주만 오시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 상담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시공할 때 굉장히 많이 싸우는 일들이 빈번하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건축 상담 시에는 부부가 같이 참여해서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이끌어내는 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다음 장을 잠깐 보시면요. 용인 사암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가 처인구 원산면 사암리인데요. 이 부지 자체는 원주민이 없고 서울 사람들이 별장으로 상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사 내내 뭐 현지인이라고는 한 3분 정도밖에 볼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공사는 편하게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땅 파신 분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공사가 약간 지연된 경우도 있었고 건축주가 약간 금전적인 손해를 입으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예로 뭐 수도 같은 것이라든지 전기 같은 것을 끌어들이는데 뭐 땅 사는 조건으로 그런 것들을 해주기로 해놓고 뭐 추가금을 받고 뭐 서류 같은 거를 안 주거나 이래서 인허가에 좀 문제가 있었던 현장입니다. 다음을 봐주시면요. 건물을 지을 때 건물 배치도라는 거를 서류상으로 작성을 해서 넣어야 하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진입로하고 주변 경관과 정원, 그 다음에 주차 공간들을 생각하셔서
배치를 안 치시면 됩니다. 용인건축주 분들의 세대 구성을 살펴보면 장철 선생님은 지학 중등교사이시고 선생님은 사회 고등교사이십니다. 그리고 외아들인 분이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고 주말 정도에 한 번씩 내려오는 세대 구성 인원인데요. 규모는 처음 건축 상담을 의뢰하실 때는 40평 정도를 생각을 하시고 2층 집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 건축주분께서 항상 꿈에 그리던 집이 있어서 그 조감도 정도 이미지 사진을 처음 상담할 때부터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그 디자인과 이런 세대 구성이나 평면 구성 이런 것들을 통과해서 도면이 나오게 되는데 외적인 집의 모양 먼저 정해놓고 평면을 맞추기가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평면은 거실 2개, 방 3개, 화장실 2개, 다용도실, 현관, 보일러실으로 처음 상담 시에는 요구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직접 지어질 때에는 실질적으로 변경이 좀 되었습니다. 외부 모습을 잠깐 뒤에서 먼저 보여드릴까요? 네, 조감도 나올 때까지. 네, 이 이게 이 집의 조감도 모양인데요. 우선 아내분이 시골로 들어오는 조건으로 아내분께서 목조주택 스타일이 나는 집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흙 미장된 집도 깔끔하게 화이트 톤으로 석회 미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집 전체가 굉장히 높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저 박스 부분은 목조주택 스타일로 해달라는 요구사항 때문에 스타코플럭스라는 외장재를 채택을 했는데요. 저기 천장고가 4m가 넘기 때문에 단열에도 굉장히 취약하고 외관 때문에 좀 손실이 많은 집을 지은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건축비의 예산이 1억 8천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 평수를 40평을 짓는다는 것이 무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하고 상호 교류를 하면서 한 달 이상 건축 상담을 할 때 평수를 줄일 것을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그래서 1, 2층 동일하게 같은 평수로 20평, 20평이었던 것을 1층이 24평, 그리고 2층 11평, 그리고 다락 2.7평으로 건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은 건축주와 상호 협의하에 조율이 잘 되어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가용 예산 1억 8천이라는 것에서 모던하면서 심플한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외장에는 또 뭐 지붕재에는 징크를 채택을 하셨었고요. 처음 건축 상담 시에요. 창호는 중급 창호를 쓰되 나머지 쉐드 박스 부분이 스타크 플럭스가 50헵의 미만일 경우에는 추가 할증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50헵을 함에도 불구하고 400만 원 이상의 외장재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상에서 살려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강조를 하신 부분이 가운데 박스 부분에서 적산목 사이딩이라고 라인을 줘서 입체감을 주는 느낌을 원하셨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많이 흡배수가 많지 않고 사후 관리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산목 나무라는 것도 다른 타 수종에 비해서 내구력이 있지만 유지보수 관리를 하기에는 저기 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적산목 사이딩 시공보다는 요즘 세라믹 사이딩이라는 신제품이 나왔는데 색깔 변색이 없고 내구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집에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예산에 맞는 시공을 할 때 건축주가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생겼는데요. 토목공사나 기타 조경 같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건축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를 의뢰를 하셔서 포함 금액에 산정을 넣으시는 금액은 보통 건축주분들이 평당 목조 300에서 450 사이라는 금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고요. 그래서 그 비용은 건축비에서 빼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조건으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구들방 또한 건축주가 직접 궁중구들이라는 걸 배워서 시공을 직접 하시겠다고 해서 그 부분도 건축비에서는 빼드리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스트로베일 하우스로 갈 경우에 건축비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2층은 경량 목구조로 거의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거실 부분 같은 경우에만 그 모듈 벽체로 해서 스트로베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층 마감은 일반적인 도배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MDF 몰딩을 시공해서 실질적으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붕 같은 경우도 지붕재 징크로 하고 싶어요 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용 산정 부분에서 그 가격을 제시하니 아스팔트 싱글로 하되 그 프레싱 부분이라고 하는데 테두리 부분을 리얼 징크를 이용해서 그 프레싱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선홈통이나 물바지도 같은 리얼 징크를 사용해서 밑에서 봤을 때는 징크 느낌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지붕 마감 자체는 아스팔트 싱글을 사용을 해서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건축을 시작하고 나서 건축주들이 처음 설계 상담했을 때하고 마음이 바뀌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건축주 같은 경우는 일체형 비대하고 고급형 타일 세면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한 번 지으면 오래 살 집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걸 선택할 수 있게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발코니 층판 같은 리얼 징크 마감도 나무로 하지 않고 내구력이 있는 소재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목조주택이나 스트로베일 하우스는 데크 공간 활용을 많이 하시고 꾸미는 것도 방부목으로 이렇게 꾸며서 사용을 하시는데요. 이 여자 건축주의 성향 자체가 나는 흙집은 싫어 스타일이기 때문에 모던함을 주기 위해서 발코니 난간도 주물 난간을 시공하는 걸로 이렇게 공사 중에 내용을 바꾸어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 전에 먼저 넘겨주실래요? 네. 그 리얼 징크, 저 징크에 좀 관심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처마 마감을 갖다가 네. 리얼 징크를 했다는데 처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물바지까지 그렇게 연결돼서 그렇게 가는 겁니까? 네, 징크가? 그렇습니다. 지금 사진을 약간 잠시만. 그 질문을 그런 뒤에서 질문을 갖고 계시다가 지금 왜냐면 강의하시는 분이 그 맥이 끊어지면 지금 말이 죄송합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서 지금 말이 긴장하게 돼요 지금. 네. 기절할 것 같아요. 질문하면 굉장히 그런 그러니까 한번 맥이 갈 수 있게 좀 이렇게 간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 이제 그 질문을 좀 모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긴장 좀 풀리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그리고 평면 구성을 할 때 생각해야 될 것도 하나가 그 건축주분이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염두를 해두어야 합니다. 만약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취미를 가지셨거나 특별한 무슨 시스템적인 게 필요한 경우에는 그거를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건축 상담 시에는 특별히 가지고 있는 취미가 있는지, 뭐 이분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독서하고 목공 종류를 얘기를 하셔서, 목공 같은 경우에는 외부 작업 공간은 이제 차후에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에는 책의 양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서, 뭐 수납할 수 있는 책장을 만들어야 되는지 여쭸더니 이 전에 독서가 취미이신 분이 다락 전체를 서재로 쓰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사 오면서 많이 버리고 오실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런 뭐 수납할 수 있는 책의 양 같은 거는 건축이 들어가기 전에 직접 보거나 아니면 양을 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을 해서 평면에 반영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죠? 그리고 뭐 처음 설계 상담 당시 세부사항으로는 1층은 그라운드 데크라는 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라운드 데크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데크가 계단을 따라서 600 높이가 올라가거나 400 높이가 올라가면 구조판 자체가 그 높이만큼 떠 있고, 그 다음에 그 높이에서 떨어질 수 있는 거를 감안을 해서 핸드레일이라는 장치를 시공을 하는데요. 그런 핸드레일이 없이 평탄하게 땅 같은 데크를 원하셔서 시공을 할 때 제가 사실 이 현장까지 모든 데크가 그라운드 데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상담할 때 들었어도 그렇게 많이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구조적으로 짜보니까 목재량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조경하고도 연관성을 많이 지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2층 발코니는 구조적으로 설계할 때 이거는 굉장히 많은 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2층 발코니 자체가 1층에서 이렇게 단차가 깊이차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테라스 자체가 지금 1층 구들방의 지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구조 자체가 방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디자인적인 거를 고집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붕을 하고 그 위로 뭐 데크가 탄다거나 이런 거는 원치를 않으셔서 시공상에서 좀 여러 번의 방수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의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시공이 들어간 케이스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 이것도 디자인적인 관점이신데, 난방비나 이런 걸 생각하시기보다는 그 개방감 있는 천장고가 높은 건물을 선호하셔서 1층 같은 경우에 거실을 박공 형태로 오픈을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평면을 짜고 박공 높이 계산을 하고 중천장을 올리지 않고 천장고를 계산했을 때 거의 4.7m 정도 높은 곳은 그 정도 되고요. 낮은 곳은 4.2m가 되는 개방감이 아주 많은 거실이어서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고 판단을 하여, 이거는 시공 중에 벽체가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벽의 높이를 스케일감을 느끼실 수 있게 유도를 해서, 이거는 박공 형태의 오픈형이 아닌 그 2.85m의 중천장으로 내려서 시공을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처음 설계가 맨 오른쪽에 있는 집의 조감도였다면 나머지 두 개를 또 수정할 수 있는 안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아예 정박공 형태로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양을 가운데 주었고요. 저쪽은 외부에 뻐꾸기 창 느낌을 살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의미가 없어졌던 부분이 저기에 있는 창으로 채광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앞에
시공된 패티오 도어도 굉장히 큰 사이즈의 도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남향 집이기 때문에 거실로 들어오는 볕은 오히려 너무 깊어가지고 여름에 덥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정도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건축주들은 아파트 생활권에 익숙하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우선 예쁜 거 위주로 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결과가 좋게 가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서 유도해서 바꿔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운데 시안으로 선택을 하시고 건축 상담 시에는 말씀하지 않으셨던 태양광 시설을 하시려는 의도가 있으셨는데 저걸로 바꾸시면서 아예 패널 자체를 지붕으로 올리는 형태로 바꾸셨습니다. 높은 천장고 다음으로는 로켓메스 구들 침대를 놓고 싶다는 생각을 남자 건축주께서 계속 피력을 하셨는데 조닝을 하다 보니까 그 평수는 큰 데에 비해서 1층은 거의 20평대 규모이고 2층은 10평대 규모이기 때문에 각실을 크게 쓰면서 구들 침대를 놓을 만한 방이나 거실의 위치가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집 짓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형태로 집을 많이 지으시는데 턴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외향적인 욕심을 많이 부리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구들 침대냐 뭐 집 외향이냐를 선택하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을 때 뭐 구들 침대를 포기하겠다 바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건축비를 줄이면서 그 흙집을 지으면서 알지님도 저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흙집을 지으면서 그 MDF나 뭐 파티클 보드로 만든 가구를 집에 놓는 일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 계신 빌더분들도 그렇고 뭐 다 집을 짓기 위해 많은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그 주방 가구나 원목 가구 자체를 그 수공으로 만든다는 자체가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를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자 했을 때 2층은 목조주택 형태로 가겠다라는 전제 아래 MDF 몰딩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닥재 또한 그 강화마루를 채택을 해서 원목마루가 아닌 강화마루가 채택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1층 같은 경우는 주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소재를 쓰고 싶어 하지 않아 하셔서 신발장과 안방 붙박이 등들은 다 원목으로 현장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귿자형, 요즘 아일랜드형이라고들 하는데 그 고급 싱크대 사양을 썼으면 좋겠다고 상담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타일기와 뭐 위생기와 타일을 쓰겠다고 상담시에는 그랬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바뀌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 같은 문제도 건축 상담시에는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하시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뭐 기름 보일러로 하죠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설비팀이 와서 설비를 하고 있을 때 그 가스로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툭 와서 던지시는데 건축주들은 시공을 안 해봤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실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설비 자체가 가스 보일러를 쓰고 기름 보일러를 쓰고 기타 다른 연료를 쓰는 보일러일 때 다 조금씩 다 달라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세부적으로 집을 앞으로 지으실 분들이라면 미리 생각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의 로망인 다락 시공을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크게 뭐 특별히 말할 게 없을 것 같네요. 자리수는 좀 보여주십시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더할 부분, 뺄 부분을 생각을 해서 실제적으로 예산이 얼마가 들지를 뽑아서 건축주하고 한 번에 더 미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이제 공사 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게 시방 내역도 만들게 되는데요. 제가 1층 부분 거실의 천장고를 낮추기까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여자 건축 측에서 꿈에 그려왔던 집이기 때문에 그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뻐꾸기 창에 대한 무한 애정을 보이셨는데요. 그 뻐꾸기 창 또한 지붕 자체가 라인이 살아있고 뻐꾸기 진짜 그 뻐꾸기 목조주택에서 말하는 뻐꾸기 창의 모양이었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처음에 지붕재를 징크를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강판 마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돌출이 없이 될 수 있으면 직선으로 뻗어나가져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러면 상상을 해보시면 요즘 뭐 땅콩주택이라고 많이 짓고 있는데 그런 외장재로 쓰이는 것들이 뭐 징크 느낌의 강판 소재라든지 징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쉐입을 아스팔트 싱글로 시공을 했을 때 층판까지 아스팔트 싱글로 올렸을 때 그렇게 그게 좀 내구력도 그렇고 디자인상으로도 예쁘지 않은 구조기 때문에 여자 건축주한테 디자인을 목숨과 같이 생각하시는 건축주에게 그 동네에 그렇게 시공한 집들이 2집 정도 있었는데 그걸 실제적으로 가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안 하시겠다고. 그래서 뻐꾸기 창을 없애면서 태양광을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뭐 비용 측면에서는 그 천장고를 내렸다고 해서 뭐 비용이 절감되는 측면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나 아쉬워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거실에서 해줄 수 있는 인테리어적인 디자인적인 느낌을 좀 많이 살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릴 때 1층 천장 부분을 루바 처리를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 부분에 적산목과 뭐 기타 등등의 나무들을 좀 사용을 해서 중목 느낌이 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날 수 있게 인테리어적으로 좀 보강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포켓도어 같은 것도 계약 당시에는 있지 않은 것들인데 진행을 하다 보니 그 미관적으로 포켓도어를 사용했을 때 더 예쁜 게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한 2곳 정도 나와서요. 그런 부분에 적용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북쪽에 보통 화장실이 가기 마련인데 그랬을 경우에 빛이 안 들어오는 공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화유리 도어라든지 그 햇빛이 옆 방에서 투과해서라도 조금 밝게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거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뭐 견적에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저런 부분들은 그 유동적으로 바꿔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단열 도어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방화문이라고 해서 철제 문들을 시공을 하는데 그 시공되어지는 공간을 보면 진짜 뭐 보일러실이라든지 외부에서 다용도실을 들어오는 문이라든지 이렇게 크게 돈을 들일 필요는 없는 문들이기 때문에 시공할 때 사용을 저도 하긴 했는데요. 북면의 자리 위치가 거의 그런 문들은 외관상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방화 도어를 써도 뭐 무방하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썼는데요. 근데 살아보면서는 많이 불편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단열이 안 되고 햇빛이 안 드는 북쪽 면에 있는 문이 단열 도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결로가 생겨서 물이 많이 흐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용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들어가는 파이버글라스 도어라고 하는데요. 그 문을 적용을 해서 잘 눈에 띄지 않는 분들도 단열이 될 수 있도록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호도 건축 상담할 때 가장 저는 창호에 신경을 쓰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입장인데요. 스트로베일 하우스가 단열에 강한 벽체인데 열 손실로 그 창호 때문에 생기는 열 손실이 크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으실 집이기 때문에 그 고급 사양을 선택을 하시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열 관료율 같은 거를 잘 찬찬히 보셔서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집을 지으면서 이 창호 저 창호 많이 시공도 해보고 어떤 게 좋을까라는 그런 것들로 찾아도 보고 하는데요. 저희가 시공하고 쓰는 창호보다 더 많은 양의 좋은 창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고르는 거는 어떻게 보면 건축주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열 관료율을 따져서 나는 이 단열 감봉이 무슨 소재로 들어간 이 창호를 써보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건축 상담할 때 제안을 해주시면 집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건축 예정이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하셔서 자기 집에 적용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에는 건축 상담 시에는 일반 조명을 선택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공사 진행 중에 LED로 전체적으로 LED를 사용하고 추가 금액은 건축주가 부담하는 걸로 해서 모든 조명 내외부를 LED 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 지별판을 시공을 하셔서 전력 생산을 해서 사용을 하시겠다는 취지가 좀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런 모든 과정이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결정되어서 평면이나 인면, 그 다음에 실시 설계도면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이런 건축 내용들을 해서 1층 평면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사이즈가 지금 구성이기 때문에 조닝이기 때문에 사이즈는 넣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남향의 집을 생각을 하시고 1층 평면을 보시면 현관을 들어가서 오른쪽에 신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중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거쳐서 왼쪽에는 거실이 자리 잡고 있고 일직선상으로 주방이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현관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주 생활 공간인 구들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들방 앞으로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엌 옆으로는 당연히 주방 수납이 용이하기 위해서 다용도실이 위치해 있고요. 저기는 세탁실과 병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장독이나 구들방 쪽으로 나가기 위한 문으로도 출입문으로도 쓰이는 문이 뒤쪽으로 있고요. 그 다음 사항으로는 복도 같은 공간을 통해서 2층을 올라가게 됩니다. 2층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오는 아들을 위한 방이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실로 쓸 수 있는 거실과 그 다음에 구성원이 많지 않음에도 2층 화장실을 고집을 하셔서 2층 화장실이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방 공간에서 복층 구조로 다락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평면을 구성을 하고 조감도 쉐입에 따라서 동서남북 방향으로 봤을 때 인면 구성을 잠깐
도면으로 확인을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시공이 들어가기 전 적산 전에 내부 디자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층 거실, 주 거실의 모습이겠고요. 이 부분에서도 아일랜드 식탁이 실질적으로 어른들이 머무는 집에서는 그렇게 편한 구조가 아닙니다. 아일랜드라는 자체가 싱크 높이와 비슷하게 800 높이를 하거나 700 높이를 하시는데요. 그럴 경우에 800 높이를 사용을 하셨을 경우에는 바 의자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노모가 있으신 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용을 불편해 하시니까 일반 식탁을 하시고 기역자 싱크로 시공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 복도가 형성이 되는데요. 그 복도 마감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2층 같은 경우에는 뭐 책장을 넓게 쓰실 요량이셨는데 많이 버리고 오시겠다고 많이 줄이셔서 저기 지금 전면에 보이는 저 책장은 아예 들어가지 않은 내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 2층 준 2층으로 다락이 자리한 모습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디자인 시안을 바탕으로 적산을 뽑게 되고 실질적으로 목자재와 마감재 물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시공을 할 수 있는 실시 설계 도면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제가 뭐 빌더들의 수다라는 취지에 맞게 같이 용인 시공에 대해서 어떻게 지었는지 좀 이야기 좀 해보자 이러셔서 그냥 네 하고 말았는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그 며칠 만에 다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 공정별로 날짜마다 그 도면화해서 현장에서 보는 도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또 이제 이미지화해서 이렇게 뭐 PPT로 만드는 작업량이 생각보다 많아서 모든 도면이 올리지는 못했고요. 그다음에 실시 설계 도면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듈식 벽체를 제작할 때 썼었던 실시 도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행복공작소팀은 될 수 있으면 모듈식보다 정통적인 스트로베일 쌓기 방식을 추구하는 편인데요. 그 현장 상황에 따라서 모듈식 벽체가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현장마다 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개개인의 현장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용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모듈식을 쓸 필요는 없는 현장이었습니다. 뭐 거주민도 거의 없었고 목자재 수급하는 것도 굉장히, 용인이라는 지역이 뭐 목조 자재를 받아쓰기에는 굉장히 좋은 입지여서 현장 제작을 하는 게 훨씬 좀 저희한테는 유리한 조건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 진행을 할 때 조합도 같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거는 약간의 우스운 상황이긴 한데요. 저희가 기초를 치고 현장 진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 인원들이 빠져나가서 안성에 들어와서 벽체를 제작하는 일을 했습니다. 뭐 거리로 따지면 뭐 40분 정도의 거리인데 현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서 쌓고 만드는 게 일반적인데 40분을 차를 타고 가서 우리 팀들이 우리 도면으로 벽체를 제작해서 조합에 사서 운반비를 들여서 크레인을 부르고 조립을 하는 일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시공 끝날 쯤에 다들 스트로베이를 연구해라는 자체가 뭔가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형님들이나 시공자들도 다 알다시피 뭐 이런
이런 일들을 처음에 왜 했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으나 저희 취지가 큰 뜻을 품고 시작했던 일이니만큼 잘 되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동호회로나마 잘 되어지기를. 그리고 실시 도면 자체는 여기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동서남북 방향의 각각의 벽체에 기호를 매겨서 스터드를 짜게 됩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시는 방법을 아시면 실질적으로 이 도면으로 스스로 집짓기도 가능하실 정도로 벽체를 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안성에 들어가서 벽체를 짠 날수가 4일. 네. 그쵸. 그리고 모듈식의 가장 큰 장점은 볏짚이 채워져 온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볏짚을 채우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나무 쫄대가 쳐져오기 때문에 그 시간 또한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양쪽 팀이 다 돌아갔을 때는 시간 절약이지만 어차피 이쪽 인원이 빠져서 저쪽을 가서 만들어 온 거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뭐 세이브된 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멀리에서는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스터드 치수, 스터드가 쓰는 위치에 치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 부재 규격 사이즈, 길이, 수량,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을 상세하게 써놓은 도면이기 때문에 이런 도면이 갖추어 주시면 뭐 벽체를 스스로 짜시는데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패널라이징 했을 때 현장들이 그렇게 치수상의 문제나 조립상의 문제 없었어요? 조립상의 문제는 이번에 오류 발생을 한 건을 했는데요. 저희 시공팀 자체가 모듈식 벽체를 사용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거의 저희가 교육할 때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거를 도면화해서 갖고 갔어도 그 현장에서 짜보시면 알겠지만 그 계급부의 뭐 위치라든가 이런 게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급부의 위치는 다행히도 바뀌지 않았는데요. 그 내외부가 안안팍이 바뀐 벽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벽과 벽이 만나는 부분에서의 문제하고, 네. 그다음에 저렇게 하려면 기초 타설이 굉장히 정교하게 되지 않으면 네. 기초를 타고 외부 숲이 안으로 들어오는 문제가 생기거나, 네. 아니면 그걸 다 까는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패널라이징 월들끼리 만나는 데에서 요청을 주지 않으면 네. 거기서 공간이 2, 3mm씩, 5mm씩 심한 경우에 1cm가 뜰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패널라이징을 할 때 저희가 저희 시공팀장님께서 가장 많이 저 공법을 사용을 하셨는데요. 그때 처음에 초반에 교육 때 발생한 문제가 1cm씩 벌어지면서 결국 5cm가 벽체가 늘어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를 1mm의 유격을 두고 스터드 자체를 제작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OSB로 띄워서 그래서 그 부분은 폼으로 충진을 하고 벽체가 늘어지지 않도록 사이즈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현장에서는 그 사이즈가 오버돼서 생기는 문제는 없었고 그 기초 그 밑갈돌이라고 하죠. 그거 칠 때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결합될 때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시공비에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시공비는 사실 저희가 자재를 띄우고요. 저희가 가서 일을 하고 저희가 벽체 값을 주고 가져오기까지 했는데 그 비용이 속상한 비용이죠. 그것도 그렇고 네. 이제 현장팀, 시공팀이 있어요. 네. 시공팀이 미리 준비를 해서 패널라이징으로 집을 짓는 것과 현장에서 월을 짜서 집을 짓는 것을 그러니까 내 팀이 그냥 그 선생님 팀이 그냥 했을 때 두 공법의 시공 단가가 어떤 것 같으냐고. 시공 단가 차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패널라이징이 더 많이 들지 않나요?
패널라이징을 처음 그 건축 연구에서 시도를 했을 때는 저렇게 정교한 도면이 없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 오차 범위까지 생각을 해서 도면을 수렴해서 그거에 맞게 시공을 해봤는데 그 부분에서는 뭐 인건비 로스 같은 경우에는 별로 발생을 많이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건비는 로스가 없었으면 회의하고 인건비만 더 들면 그 비용은 그러니까 제가 그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게 이쪽에서 줄인 부분이 다른 쪽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반비 자체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벽체값에서 뭐 100만 원 뭐 이렇게 나가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 현장에서 뭔가를 아껴서 뭐 벌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공을 안 하기 때문에 이 2층의 일부를 패널라이징으로 올리는 것 자체가 사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보통 시공을 안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벽체 2개를 들어 올리기 위해 크레인을 한 번 더 부르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엄밀하게 말하면 진짜 업자 마인드로 한다고 하면 그 벽체를 과감히 목조로 가고 스트로베이를 안 올렸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시공을 하자 팀 내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진행을 해봤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모듈식 벽체를 사용해 보니 많이 마이너스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차이가 없다고 그러니까 네. 현장 제작해가지고 모듈을 현장 제작해서 세우는 거를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그 기존 방식대로다가 스타드를 세워가지고 거기다 치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네. 근데 만약에 조합에서 저에서 전적으로다가 끌려다가 제작을 했을 적에 네. 인원이 가서 만들었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바람에 그 비용 자체가 네. 그냥 동일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죠. 그렇죠? 마이너스. 근데 조합에서 이렇게 전적으로 만들어서 그냥 납품을 받았을 경우에는 네. 마이너스 분이 상쇄되지 않을까요? 똔똔이 아닐까요? 똔똔. 예. 따지면 똔똔이라는 거. 네. 인건비가 확 빠져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 이 패널라이징 기법이라는 그 자체가 공법 자체가 대량 생산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팀이 자기네 팀 것만 만들어서 자기네 현장에다 쓰려는 그런 마인드면 이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아니 그래도 패널라이징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계속 똑같다고 저도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장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밑에다 깔아야 됩니다. 공법상 자체 그 공법이 만들어진 자체가 그 밑에 전제를 대량 생산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다. 네,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한계의 경제라죠.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의 모듈 벽체를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오더나 캐파가 없으면 공장을 돌려도 마이너스고. 네. 다음에 그걸 한 사람이 현장마다 자기네 거를 짜는 거는 사실상 마이너스. 그런 그 한계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이 용인 현장에 관해서 아마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패널 방식으로 짜느냐 아니면 현장에서 전통 방식으로 짜느냐 했을 때 이 현장에서는 동일한 그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외적인 부분은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솔직히 말해서 공장이 돌아가고 그런 금액이 다운이 된다면 그런 걸 가져왔을 때 더 오히려 싸게끔 예. 가능한 게 패널 방식이라고. 예. 그런 전제가 있다는 예. 것들을 이제 미리 좀 알고 들으시는 게. 예. 자, 어딘지 잊어버리셨어요? 아니 실시 도면 자체는 이 구조적인 거를 목조를 뭐 이거를 지어보겠다 하셔서 목조책을 한 번이라도 보셨으면 도면 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특별한 설명 없이 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도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다. 개구부가 있는 벽체와 없는 벽체, 그다음에 베커 형성되는 위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도면이 완성이 되면 공사 일정을 잡습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까지 어떤 일정으로 공사 진행을 해서 얼마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 이런 계획 일정표를 잡아서 이거에 맞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건축 공정이 3개월 정도의 안쪽으로 끝난다고 봐야 되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뭐 직영공사냐 턴키공사냐에 따라서 또 사람을 얼마나 붙이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이력이 있을 수는 있는데 거의 보면 뭐 들어가서 살 정도까지 되려면 신경을 많이 쓰고 해야 될 부분까지 딱 되는 게 한 5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인 같은 경우는 액자 거는 위치까지 저희가 다 못을 박아드리고 흙집 자체가 그 흙 속에 못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물체가 없으면 못을 고정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건축 전 상담을 할 때 뭐 액자 같은 거를 많이 거는지 이런 부분도 많이 뭐 특별하게 뭐 벽 꾸미는 방법 같은 거라든지 못을 나중에 좀 걸기 힘들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몰딩을 통해서 위에 액자걸이 그 와이어로 된 거 이런 것들은 아무 위치에나 고정이 가능한데 구조적으로 윗갈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면화돼 있는 그 스터드 위치를 찾아서 액자나 뭐 기타 등등의 것들을 걸어드리고 완전히 아파트처럼 입주하실 수 있는 기간을 한 5개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현장 이야기라는 부분은 건축을 시작해서 뭐 저희 형님들하고 복작복작 이제 현장에서 숙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삽을 뜨는 날부터 이제 그 키를 진짜 건축주에게 주고 나오는 그 날까지 뭐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 건축주는 집을 짓겠다 하시고 공사 기간을 2달이나 미루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현장도 못 들어가고 저기를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팀 내에서도 분분하게 말이 많았는데요. 어렵게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터파기 공사를 해보니까 건축주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산 땅 자체가 과수원 지목인데 언덕처럼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과수원들이. 근데 그 부분에 이제 이렇게 번면을 만들고 경사들을 이렇게 끊어가지고 절토를 하고 성토를 해서 그 내 집의 땅을 파는 그 토지가 되었는데요. 그 밑에 성토한 흙이 기초공사를 해보려고 포크레인을 불러서 떠보니 어느 깊은 곳까지는 2.3m 정도까지 성토가 그 준설토로 매립이 되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그날 와보시고 건축을 포기하겠다까지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굉장히 당황했는데 여기에서 건축연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법이 주름관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 드럼을 이용해서 파일 같은 형식을 만들어서 땅에 뭐 이렇게 지지 기반을 만들어서 매트 기초를 치는 공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초안 잡을 때는 처음 대지 방문을 했을 때 땅 토질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위에는 마사가 깔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 초반 계획에서 변경이 돼서 저렇게 뭐 주름관 500파이짜리를 그 기초 부위 힘 받는 부분에 다 시공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 공법이 가격 대비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공을 여러 차례 해봤을 때
집안이 안정화되고 나서 건축이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저렇게 땅을 손대고 나서 바로 기초가 쳐지는 거는 건축물 자체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파일 주름관으로 형성된 그 부분 옆에 차지하는 흙들이 다져지면서 힘을 받게 받쳐주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기초를 치고 나서도 그쪽 부분으로 흙이 함몰돼서 들어가는 게 육안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 한 횡성 시공을 할 때는 6m의 땅을 성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 드럼을 먼저 안 치고 그 위로 계속 단열재를 까는 방법으로 쌓아 올렸는데, 그때는 꼼꼼하게 성토 때는 그 관 옆으로 받쳐지는 흙을 그 컴팩터로 다져가면서 올렸기 때문에 뭐 기초 들어가고 나서 흙이 유실돼서 들어가고 이런 거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았는데요. 여기도 시공을 하면서 북쪽 면은 흙이 유실돼서 많이 푹 패여서 들어간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 대지가 저렇게 주름관을 사용을 해서 시공을 해야 된다면 땅이 저렇게 기둥이 세워지고 나서 토지 자체가 안정화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물다짐을 하고 안정화를 한 후에 건축이 진행이 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빌더분들은 다 아시는 뭐 기초 부분 뭐에 대한 그림이고요. 여기는 건축주가 직접 궁중구두를 시공을 하셨는데 특이사항이 대지면에서 1.2m를 띄워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궁중구들이라는 거를 강의하시는 분 자체가 아궁이짜리가 지면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게 안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상담을 할 때 기초를 1.2m로 올려달라라는 요구를 하셨는데 어마어마한 뭐 그 기초비를 감당을 하실 수 있겠냐 했더니 뭐 그게 얼마나 들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합리적인 방법을 찾다 보니 절대 내리실 생각은 없어 하셔서 구들방 자체를 500을 지면에서 띄워서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기초 자체의 깊이가 있으니까 1.2m를 그렇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아까 평면을 보시면 복도가 형성되고 계단판이 3개가 형성이 되신 게 보이실 겁니다. 그게 구조적으로 뭐 스키플로어 공법을 뭐 구현하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요. 건축주의 특이한 그 구들 시공 방식 때문에 생긴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거푸집 같은 거를 이제 짤 때 가장 조마조마한 순간이 그 타설할 때인데 거푸집이 터질까봐 항상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타설을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보강하는 방법으로는 철근을 용접을 하고 그다음에 그 타일을 매준 부분하고 지금 철근 배근한 거하고 이렇게 묶어서 용접을 해서 그 힘을 받아서 벌어지는 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지금 시공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양생이 다행히 타설하는 날 비가 좀 와서 걱정을 했는데 양생이 잘 될 정도로의 촉촉한 비였고 그 다음에 비닐을 씌웠기 때문에 뭐 갈라짐 없이 양생이 잘 되어서 이제 골조 부분이 스타트할 수 있는 기초가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골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다음 쟁이님께서 설명을 하실 거라 그렇게 비중을 들여서 뭐 이렇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기획에서 마감 입주까지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에는 좀 준비 과정이나 뭐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정리가 좀 철저하게 많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용인 시공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라는 뭐 이렇게 이미지 정도 이렇게 지어졌어요 이런 건데 한번 찬찬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관 들어와서 신발장하고 뭐 이런 부분들, 거울 시공하고 거실 시공되어진 부분들. 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TV 벽면 자체 아트월 자체가 코코넛 타일이라는 소재를 처음 써봤는데 시공할 때 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420에 420 사이즈 그 타일인데 천연 자재를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규격화되지가 않고 같은 사이즈라도 약간씩 사이즈가 다르고 시공할 때도 그 습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에서 풀러서 6장씩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시공하는 중에도 이렇게 나무 끝이 이렇게 뜨잖아요. 마르면서 그 현상이 일어나서 애를 쓰면서 시공을 했는데요.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자재의 성능이 뭐예요? 코코넛 타일이요. 코코넛 열매의 껍질을 흡음재 역할을 합니다. 아니요. 이거는 아트월이에요. 예, 인테리어 아트월로 사용을 하는 건데 1층 거실 컨셉 자체가 유해한 자재는 쓰지 말자이기 때문에 저런 아트월 선택하는 것도 천연자재를 선택을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사진에선 잘 보여지지 않지만 그 현장에서 나무로 퀄리티를 주다 보면 수종 선택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이번에 그 원바이 자재라고 해서 저희가 스프러스 자재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과감히 무절 햄록을 사용을 해서 보통 단가가 3배, 일반 스프러스 자재의 3배 정도 하는데 그걸 채택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마감 퀄리티는 그 덕에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주방의 크기 같은 거는 여자 건축주분하고 상담을 많이 해야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다용도실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1층 화장실인데 그 500이 띄워졌기 때문에 그 매입 욕조를 할 수 있는 높이가 나와서 굉장히 뭐 리조트 형식으로 그 다운해서 욕조를 설치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마감 부분에서 아파트 입주할 때는 뭐 이런 뭐 타일에 곰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안 끼게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줄눈 시공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저희가 턴키이다 보니 깔끔함과 좀 퀄리티를 주기 위해서 메인 욕실에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저 변기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일체형 도기인데 정말 황공하게도 앉았다 일어나면 자동으로 물이 쫙 내려가고 뜨뜻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건축주가 시공을 뭐 저거를 놔달라 해서 시공해 봤는데 역시 비싼 건 좋긴 좋더라고요. 공사비가 전체 얼마나 들어갔어요? 공사비요? 여기는 가구, 데크 뭐 모든 거 일체해서 평당 600 가까이 들어간 집입니다. 굉장히 고가 주택이죠. 아까 1억 8천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거는 이제 내부 인테리어를 뺀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부 인테리어 가용금이에요. 그거는 내가 얼마로 집을 짓겠다. 가용금액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집은 2억으로 지금 지은 집이에요. 거기에는 설계비가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연구의 발전기금이라는 금액이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자보수 예치금이라는 금액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비는 거의 1억 8천 얼마가 되고요. 850만 원 정도가 다 5% 해서 통합 2억이 좀 넘는 금액으로 시공이 되어졌습니다. 현관 들어와서 생기는 목마감 부분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일반 가정집에서는 느낄 수가 없는데 시공을 해놓으니까 그때 오픈하우스를 진행을 했었어요. 건축주분들이 흙집 느낌이 왜 좋은 줄 알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2층은 일반적인 목조주택처럼 되어 있고 1층은 스트로베일 하우스로 되어 있고 목마감을 한 집이기 때문에 그 따뜻함이 더 많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차이를 알겠네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 구상하실 때 요소 이렇게 차용하셔서 쓰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복도 끝으로 들어와서 포켓도어를 열면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이 형성이 되는데요. 계단실 천장고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집은. 그래서 대류 현상을 줄 수 있는 실링팬을 달아서 겨울과 여름에 위로 올라가는 공기를 내리고 올릴 수 있는 저런 소소한 것들을 좀 신경을 써드렸고요. 그다음에 2층으로 올라왔을 때가 여기가 이제 주 생활 공간은 아니지만 그냥 깔끔한 느낌을 좀 줬으면 좋겠다 해서 설계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오면 바로 정면으로 보이는 게 화장실, 2층 화장실로 들어갈 수 있는 데고 2층 거실에는 벽지를 쓰니까 흙이 아니라 벽지를 쓰니까 포인트를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책상을 없앤 자리에 이렇게 포인트 벽지를 사용을 해서 자작나무 느낌을 줘서 인테리어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이런 데드 스페이스를 수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 좀 책이 많은 집에서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포켓도어 자체도 코코넛 타일을 사용해서 자체 제작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화장실과의 사이 공간에 파우더룸으로 쓸 수 있고 보일러 분배기가 저 지금 거울 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가리기도 하고 스킨 로션 놓고 드라이기 놓고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넣어서 여자 건축주분이 굉장히 좋아하신 공간입니다. 저 부분에 들어간 게 저기가 창이 없기 때문에 반대쪽 화장실 진짜 문 같은 경우에는 유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브론즈 색깔 유리로 되어 있어서 안쪽은 보이지 않으면서 햇빛은 들어올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2층 공간 같은 경우에는 욕조가 있지 않고 파티션 두어서 샤워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층 방으로 들어와서 방 공간 외에 이제 준 다락 복층 구조로 형성이 된 다락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붙박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슬라이드 붙박이 채택을 해서 건축 금액에 저것도 포함이 된 거고요. 다락 모습. 그리고 이제 외부 마감 모습들은 제가 사진을 많이 찍지 못해요. 많이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쪽이 전면이 되겠고 저녁 야경 사진이 잘 안 보이네요. 외부 조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굳이 이 건축주는 평범하게 박공지붕의 직사각형 형태의 집도 얼마든지 단조롭지 않게 꾸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좀 평면적으로나 외관적으로 이렇게 밋밋하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기초 칠 때도 그렇고 좀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넣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줄이시면 좀 저렴하게 건강한 집에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런 부분이 지금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철제 난간 밑으로 보이는 리얼징크 강판 마감이라든지 느낌과 같은 느낌으로 물바지 프레싱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라믹 사이딩 한 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박스 창으로 징크 소재, 리얼 징크 소재로 해가지고 창 자체도 밋밋하지 않은 느낌을 살리려고
이제 돌출 박스 프레임을 짜서 넣는 저런 비용들이 비용 발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유리창 그 베란다 유리창에 그 박스가 들어간 것도 징크론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긴 베란다가 아니고요. 그 2층 방 창이에요. 이뻐요? 네, 보면 그 지붕재를 아스팔트 싱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서 보면 징크로 시공한 집 같이 보여요. 그래서 효과적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처마 밑으로다가도 징크가 들어갔다는데 그 부분은 이게 그림이 안 나와요. 처마 밑은 여기는 그 소핏 벤트라고 플라스틱으로 된 거를 시공을 했어요. 보통 스트로베일 하우스는 그 뭐 루바 시공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외부 파사드 자체가 황토 느낌이 안 나고 매끈한 집이기 때문에 뭐 저렇게 완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게 더 조화로워요. 1층에 스트로베일 하우스라고 네. 하고 2층은 이제 경량목 구조. 네. 그리고 스트로베일 하우스도 이제 경골목 구조에 스트로베일을 가미해서 시공을 한 거죠. 2층 같은 경우에는 그 인슐레이션이라는 목조 소재를 사용을 한 거고요. 2층 1층. 1층이야? 1층에서 스트로베일 하우스의 특징을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벽체 자체가 스트로베일 벽체고요. 그리고 지금 외부는 스타크고. 아니요, 흑미장이에요. 황토 미장을 하고 2차 미장에서 석회 미장을 들어간 거고요. 외부는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흰색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황토까지 2차를 하시고 그 라이머시라고 해서 석회를 3차 미장으로 바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부도 똑같은 방법으로 황토로만도 하실 수 있고 황토 하시고 석회도 하실 수 있고. 근데 이거는 개인적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제가 그 스트로베일 집 채수를 많이 시공을 하고 매번 이제 시공된 집에 초대받아서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놀러도 가고 이러는데 그 석회미장, 내부 석회미장을 한 집은 황토미장 한 집보다 생각보다는 건조해요. 균열은 없어요? 네, 뭐 그 균열 문제는 물성의 문제가 아니라 미장 배합비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 벽체 색깔이 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지금 황토색으로 표시된 벽체가 저희가 모듈 벽체로 받아서 쓴 스트로베일 벽체고요. 저 부분은 다 황토미장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외부는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지금 인슐레이션 시공이 된 부분이에요. 노란데. 거기는 이제 뭐 인슐레이션 시공이나 그 볏짚. 네. 네. 그리고 여기가 추가 사항이 많았던 부분 중에 제가 기재를 하나 안 했는데 석고보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즘 라돈의 공포 때문에 그 한참 그게 막 붐이 불었을 때 건축 의뢰를 딱 하셨어요. 그래서 국산 석고보드 라돈 나오는 건 안 쓰겠다를 고집을 하셔서 48짜리 12.5T짜리 터프락을 사용을 올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의 건축비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을 보시면 검적해 돼 있는 부분이 인슐레이션 벽체인데요. 저런 부분은 굳이 흙벽이지도 않아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슐레이션 식용을 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방벽, 다용도실벽, 화장실벽 이런 부분들은 거의 내장 마감재가 타일이 붙는 곳이기 때문에 석고가 붙여지고 타일이 붙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충실하게 뭐 스트로베일로 가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라 건축비를 절감하시기 위해서는 저런 부분들 주로 거주하지 않는 공간들은 저렇게 약식으로 노란데 실내 칸막이 벽체에 스트로베일이라고 하는데 스트로베일 벽체의 최종 마감은 어떻게 했어요? 저기는 구겨넣기라는 기법이에요. 쌓거나 뭐 이렇게 넣은 게 아니라 풀어진 볏짚을 내벽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겨서 넣고 그 다음에 대나무 쫄대에 황토미장으로 끝나는 거는 스트로베일하고 동일하고요. 근데 저런 벽체들은 완결을 쓰기도 하고 완결 수술 쓰기도 하고 뭐 구겨넣기 하시기도 하시고 뭐 이제
외부 마감 내장이 뭘로 발라지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좀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가장 이상적인 그 스트로베일의 그 외벽의 형태는 한 어떤 걸로 지금은 이제 대부분 그 라인워시를 마감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그 라인워시 말고의 어떤 그런 다른 그 외장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것도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몇 년 전에는 그 프로방스풍 약간 노란빛이 띄는 그런 거를 원하셔서 황토미장이 끝나면 외부를 뭐 이렇게 금산하우스 같이 그 노란색으로 발라주세요 이런 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 라이머쉬를 많이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흙집의 취약점 하나가 스크래치예요. 그래서 긁히는 자국. 근데 안에가 베이스가 황토색이다 보면 하얀색으로 칠해놓고 노란색으로 칠해놔도 스크래치가 나면 밑색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집이 깔끔하지 않고 이래서 흙집은 안 좋아 라는 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석회라는 물성 자체가 황토보다 그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서 그 내구력을 더 갖기 때문에 외부는 이렇게 라이머쉬로 요즘 가는 경향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색을 조금씩 뭐 미색으로 넣었다 치면 요즘은 화이트, 뭐 그리스풍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즘 추세가 라이머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내벽을 좀 이제 그 인슐레이션에 좀 차이를 둬가지고 지금 이제 스트로베일도 쓰셨고, 네. 일반 그 산업 소재인 그 아마 인슐레이션을 쓰신 거 R 뭐 14, 네. 뭐 18 정도로 하는 그걸 쓰신 것 같은데, 네. 그게 건강상의 어떤 그런 그 건강한 집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좀 불리하지 않은 그런 선택인가 싶은데 그건 어떠세요? 인슐레이션 자체를 건축주분들이 성면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인슐레이션 자체는 말 그대로 유리 섬유예요. 유리로 만든 섬유라는 거죠. 시공할 때 뭐 약간의 뭐 불편한 점도 있고 뭐 이렇게 흡입했을 때 안 좋은 것들이 있지만 살면서는 저게 다 막아진 상태라면, 그러니까 저게 내장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인 거지 저 소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난번에 제가 이제 BBC나 이런 데서 이제 그 건축에 대한 그 미세먼지에 대한 이제 그런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다큐멘터리를 네. 만들어냈었는데, 네. 문을 열고 닫는 데서 사실은 그 안쪽 그 벽체에 내장된 안쪽에서 나오는 그 미세먼지의 양이 엄청났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사실 그 화학성 지금 인슐레이션들이 네. 사실은 그 유리 섬유 옛날 그 성면을 제조하는 방법을 약간 변화시켜가지고 그 아주 미세 조직들을 사실은 그 칼날 조직이 아닌 다른 조직들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네. 그러한 것들이 건강상에는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아마 빌더들의 그런 아마 그 공유되는 그런 정보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런 문제들은 어떤 것이 우리나라의 약간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라돈 같은 경우에도 그 황토 성분 자체에도 라돈이 함유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농도의 문제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석고보드 라돈의 농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터져 나오니까 이제 뭐 현장에서 석고보드만 보셔도 꺼려 하시고, 집을 이제 중간중간 현장 중계를 하지 않더라도 찾아오셔서 뭐 상담하시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석고보드 쓰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뭐 이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다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도 그런 문제들이 있긴 하죠. 그리고 소재 선택에 있어서 인슐레이션을 시공을 하고 그 비산먼지도 문제가 있지만 그 마감 처리하는 석고를 붙이고 마감하는 것들, 실크벽지라든가 이런 통기를 저해하는 물질들을 바르는 거, 그다음에 화학제가 첨가된 마감제를 사용을 하는 거, 이런 거가 더 약간 문제가 되고 있죠. 목조주택 영역에서는. 네. 그래서 뭐 이 집 같은 경우에도 흑미장 벽에 그 라이머쉬로 하얗게 그 미색하고 화이트로 나눠서 1, 2층을 좀 톤을 다르게 해서 시공을 해드렸는데요. 여자 건축주분은 시공하는 중에도 그 황토 질감, 흙 질감을 나는 걸 좋아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계속
한지 벽지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계속 좀 뭐 추가금을 드리고 시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간 부벼지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모돌림이나 다른 빌더분들이 시공을 하실 때 흙벽을 하시고 어느 허리 몰딩 선까지 높이를 정해서 등이 닿을 수 있는 부분은 루바 시공을 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루바 시공을 안 가고 집 컨셉에 맞게 그 안방 같은 경우에는 한지 도배를 해드렸는데 이제 두 가지의 차이점을 확연히 아시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흙벽 싫어요 하신 분이 나중에는 거실 너무 예뻐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왔던 거하고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건축주도 이제 보고 만지고 느끼고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집 짓기 전에는 다른 현장을 많이 다녀보시고 저걸 써야겠다 이런 것들은 꼼꼼히 체크를 해놓으셔서 자기 집에 반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이 예쁘다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자, 지금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긴장을 하셨고 많이 떨더니 지금도 떨리는데. 네, 말문이 튀니까 벌써 한 40분을 더 쓰셨어요.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이제 박지영 씨, 네. 잠시만요. 박지영 씨한테 궁금한 점이 있는 건 왜 요 다음 또 그 타자가 굉장히 이제 대형 타자가 하나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스트로베리 꽃. 우리 박지영 씨한테 그 궁금한 점은 오프라인에서 뒤풀이도 준비되어 있고 그러니까요. 그 시간을 좀 양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자, 네. 다들 만족하셨습니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